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은 멘델스존을 소개합니다. 천재로 태어났으나 재주꾼으로 끝났다. 아름다운 에피소드. 독일의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을 이끌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에피소드란 에피소드가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제가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 전통과 진보의 경계에서 저자들은 멘델스존처럼 매우 극단적이고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작곡가가 없었다는 사실, 멘델스존이 베토벤이나 바흐와 같은 독일 작곡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 마이너 작곡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8편의 논문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책 전체를 살펴보면 멘델스존이 평가절하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멘델스존 가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모제스 멘델스존은 독일 계몽주의 철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독일 유대인이 주류 독일 사회로 편입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은행가인 아버지 아브라함 등 부유한 유대인들은 베를린의 살롱 문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당시의 살롱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귀족과 평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지적인 장소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멘델스존은 종교까지 기독교로 바꾸며 독일화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나치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태인이 나치스 정권으로 받은 핍박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히틀러가 주도하기는 했지만 유대인을 멸시하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독일 사회 밑바닥에 깔렸으며 이는 멘델스존의 사후평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그너와 리스트로 대표되는 신독일 학파와 멘델스존을 따르는 무리의 다툼입니다. 상호간의 신랄한 비판이 난무했습니다. 멘델스존이 설립한 음악학원에서는 리스트와 바그너의 작품은 연주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학파의 반목은 히틀러가 바그너를 숭배함으로써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작곡가로서의 멘델스존 말고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휘자, 교육자, 고전의 발굴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먼저 지휘자로서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멘델스존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최초의 전문 지휘자였습니다. 전문적인 지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시에는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지휘를 하는 지휘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멘델스존은 그 당시에는 대중에게 낯선 바통, 즉 지휘봉을 공공 연주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휘권의 강화와 연주의 질을 높였습니다. 현대적인 프로그램 개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위상 개선, 비공개 리허설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당시의 게반트하우스 모습과 멘델스존의 지휘 모습입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멘델스존은 음악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획을 그은 작곡가입니다. 천재적인 꿈나무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개인 교사에게 의존했던 시대에 라이프치히 음악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론 강의로는 화성법, 작곡, 음악사, 미학, 지휘법을 개설하고 연주 강의로는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독창, 합창 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슈만과 같은 당대 최고의 교수를 초빙하여 가르쳤습니다. 라이프치히 음악학원은 20세기 초반까지 대부분의 음악학교 모델이 될 만큼 성공적인 음악학원이었다고 하니 멘델스존의 헌신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음악학원 건물과 라이프치히에 있는 멘델스존의 동상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고전의 발굴입니다. 멘델스존이 대중들에게 소개한 대표적인 작곡가는 바흐와 핸델입니다. 최고의 고전작가 2명의 작품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작품 판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멘델스존은 몇 년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100년이 지나도록 묻혀있던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찾아냈습니다. 1829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마테 순환곡 연주는 클래식 음악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때 멘델스존의 나이가 2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멘델스존의 연주 이후 바흐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멘델스존이 발간한 바흐와 핸델 작품 에디션 목록입니다. 저도 2017년에 바흐의 음악을 1년 내내 들었습니다. 그때 적어놓은 느낌입니다. 바흐를 듣고 있으면 바흐 속에 두 개의 흐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요한 순환곡, 마테 순환곡, 첼로를 위한 곡, 샤크누에서 느끼는 절제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바흐와 챈발로를 위한 곡, 피아노 콘체르토, 바이올린 콘체르토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에 대한 기대와 세속적인 기쁨을 노래하는 바흐가 있다. 어떤 바흐가 되었든 그의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은 시시해진다.
음악이 끝났을 때도 빠져나오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바흐를 듣지 않고 어찌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 지난 1년 동안 맨델스존의 음악만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면 교향곡 4번 2악장과 피아노 트리오 2번입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담은 교향곡 4번의 2악장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내려갈 곳 없는 바닥에서 가지는 안정감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어서 한음 짚어주는 바이올린이 만들어주는 계단을 따라 새로운 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피아노 트리오 2분도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1악장이 앞건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주고받는 빠른 대화 속에 첼로가 한 번씩 잡아주는 묵직함은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클래식을 자주 듣지 않는 독자라도 쉽게 그 매력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맨델스존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무언가 중 베네치아의 뱃노래 때문입니다. 이 곡은 지난 삶을 추억하기에 좋은 곡입니다. 또한 앞으로 내가 마주할 모든 사랑과 미움, 기쁨과 즐거움을 4분 안에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연주 시간이 길다는 것과 가사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음악을 듣는 그 순간 이성과 감성이 시키는 대로 나만의 가사를 써서 그대로 즐기면 됩니다. 특히 무언가를 들을 때 떠오르는 무언가는 늘 다릅니다. 책의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맨델스존은 전통과 진보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서 작곡가로, 지휘자로, 교육자로 한 시대를 휘어잡았습니다. 1847년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곡은 주말마다 예식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의 곡을 듣고 그 삶을 살펴보는 동안 재주꾼이 아닌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에피소드나 지나치는 사건이 아니라 독일 음악의 커다란 물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펠릭스 맨델스존 전통과 보수의 경계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